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위대한 곶집이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4장 일요일 아침 해안을 낀 여러 마을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권력이나 재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곶집이의 저택으로 다시 모여 잔디밭 위를 들뜬 기분으로 거닐고 있었다. 그 사람은 주류 밀매업자라는군요. 젊은 여인들이 곶집이가 마련한 칵테일과 잘 손질된 꽃밭 사이를 돌아다니며 말했다. 그가 언젠가 한 남자를 죽였는데 그 남자가 폰 힌덴부르크의 조카이자 악마의 육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었대요. 저기 있는 장미꽃 좀 주세요. 저 크리스털 글라스에다 한 잔만 더 따라주시겠어요? 언젠가 나는 수첩 여백에 그해 여름에 곶집이의 저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그 수첩은 이제는 다 낡아버렸는데 접힌 부분은 이미 헤어졌다. 그 수첩에는 이 이정표는 1922년 6월 5일 실행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나는 아직도 그 수첩에서 낯익은 이름들을 읽을 수 있다. 그 이름들은 곶집이의 환대를 받고도 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회개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나의 총괄적인 설명보다도 더 강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때 이스트 에그로부터는 체스터 베커 부부, 리치 부부, 그리고 내가 예일 대학에서 사귄 번슨이라는 남자와 작년 여름 메인주에서 익사한 웹스터 시비트 박사가 왔다. 또 혼빈 부부와 윌리 볼테어 부부, 그리고 블랙버그라는 사람의 무리가 왔는데 그들은 언제나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졌다. 누군가 옆으로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다. 이 밖에 이즈메이 부부와 크리스티 부부, 그리고 에드거 비버가 왔는데 사람들은 에드거 비버가 갑작스럽게 백발이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댔다. 클래런스 앤디부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스트 에그에서 왔다. 그는 딱 한 번 왔는데 니커보커스 차림으로 정원에서 에티라는 주정뱅이와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롱아일랜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치들즈 부부와 O.R.P. 슈레이더 부부가 왔고 조지아주에서는 스톤윌 잭슨 에이브러햄 부부와 피사가드 부부 그리고 리프리스빌 부부가 왔다. 스넬은 곶집이의 저택에서 3일 동안 머문 뒤 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자갈길 차도로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 율리시스 스웨트 부인의 오른쪽 팔을 치었기 때문이다. 댄시 부부와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S.B. 화이트 베이트도 왔으며 모리스 A. 플링크와 해머 헤스 부부 그리고 담배 수입업자인 벨루거와 그의 딸들도 왔다. 웨스트에그에서 온 사람들은 폴 부부, 멀레드 부부, 세실 로버트과 세실 쇼, 주의회 상원 의원인 걸리크, 필름즈 파워 엑셀런스를 관장하고 있는 뉴턴 오키드, 에코스트, 클리드 코헨, 돈 S. 슈아르츠, 아서 메카티 등이었는데 영화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들 외에도 캐틀리 부부와 벤버그 부부 그리고 후일에 자기 아내를 교살한 바로 그 멀둔의 형인 지얼 멀둔도 왔다. 그리고 프로모터인 다 폰타노도 왔고 에드 레그로스, 제임스 B. 페레트, 드종 부부, 어네스트 릴리도 왔는데 그들은 도박을 하러 왔던 것이다. 페레트가 정원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가 돈을 몽땅 날렸음을 뜻했는데 그러면 다음 날 연합철도회사는 돈을 만들어내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클립 스프링어라는 남자는 너무 자주 왔고 또 머무는 기간이 무척 길었기 때문에 하숙생으로 통했다. 사람들은 그가 집이 없다고 했다. 연극계 인사로는 거스웨이즈, 호레이스 오더너번, 레스터 마이어, 조지 터크위드, 프랜시스 불 등이 왔다. 뉴욕에서는 크롬 부부, 베키슨 부부, 데니커 부부, 러셀 베티, 코리건 부부, 켈러허 부부, 듀어 부부, 스컬리 부부, S.W. 벨처, 스머키 부부,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 젊은 퀸 부부, 또 타임즈 광장의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한 헨리 L. 펠메토가 왔다. 베니 맥클레나하는 언제나 4명의 아가씨들과 함께 왔다. 그들은 생김새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하는 행동이 너무 닮아서 틀림없이 전에 개츠비의 저택에 자주 왔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제클린 같기도 하고 콘수엘라 아니면 글로리아나 주디 또는 준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성은 어떤 리듬 있는 꽃 이름이나 달 이름 아니면 미국 대자본가들의 굉장한 성씨였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에게 성명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면 그들은 아마 그 자본가들의 사촌쯤 된다고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 외에 포스티나 오브라이언이 적어도 한 번은 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또 베데커 자매와 전쟁에서 총에 맞아 코가 떨어져 나간 청년 엘브럭스 버거와 그의 약혼녀 하그양, 아디타 피츠 피터지와 한때 미국 제양 군인의 회장이었던 피 주이트, 그리고 클라우디어 히프양과 그의 운전사로 알려진 남자, 또 우리들이 공작이라고 불렀던, 그때는 그 이름을 알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만 어떤 왕자가 왔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해 여름 개츠비의 저택에 왔던 것이다. 7월 말의 어느 날 아침 9시에 개츠비의 후어 승용차가 자갈길이 깔린 차도를 지나 나의 집 문 앞까지 와서는 다양한 음색의 자동차 나팔로 요란스럽게 경적을 울려댔다. 그 전에 나는 그의 파티에 2번이나 참석했었고 그의 수상기도 탔었으며 그의 간곡한 권유로 그의 소유인 해변도 여러 번 이용했었지만 그가 직접 나를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안녕하신가요, 친구분? 오늘은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일은 없겠지요?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미국인 특유의 몸놀림을 보이며 차의 계기판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런 동작은 젊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때때로 신경에 관계되는 운동을 한 데서 얻어진 보이지 않는 우아함에서 익힌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의 그런 행동은 침착성이 없는 경박스러움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항상 발로 어딘가를 툭툭 차거나 손을 오므렸다 폈다 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차에 감탄하는 것을 보았는지 조용히 말했다. 멋진 차지요? 그렇죠, 친구분. 그는 내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차를 본 적이 없나요? 나는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는 차로 니켈 장식이 번쩍이는 짙은 크림색이었다. 굉장히 긴 차체에 여기저기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연장 상자들이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고 여러 단으로 복잡하게 끼워진 10여 개의 통풍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여러 겹의 유리로 둘러싸인 그 차를 타고 우리는 시내로 출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그와 대여섯 번 정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평소에 그가 별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좀 실망했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대단히 위대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시들해지고 그저 인사나 하며 알고 지내는 이웃집 주인 정도로만 보이게 되었다. 그 무렵 그가 나를 찾아와 자동차를 같이 타게 되었던 것이다. 자가 웨스트에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개츠비는 자기가 하던 품위 있는 말을 멈춘 채 캐러멜색 양복의 무릎 부분을 손바닥으로 방정맞게 치고 있었다. 나 좀 봐요, 친구분. 그는 불쑥 이렇게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죠? 약간 압도되어 버린 나는 그 질문에 적당할 것 같은 평범한 말로 답변해 주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 좀 얘기해 드리겠소. 하고 그는 내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들었을 그 많은 이야기로 나를 잘못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는 자신의 저택에 있는 여러 개의 홀에서 이야기되었던 자신에 대한 야비한 비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얘기하겠소.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하느님의 벌을 받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중서부의 어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요. 난 미국에서 자랐지만 교육만큼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받았어요. 나의 선조들이 모두 거기서 여러 해 동안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에요. 그는 곁눈질로 나를 보았다. 문득 나는 조던 베이커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고 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교육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받았다는 대목에서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빠르게 말했다. 아니, 말끝을 삼켜버렸다고 할까? 아니면 그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의심하고 보니 그가 했던 이야기 전부가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결국 그에게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중서부 어느 지방이죠? 하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요? 가족들은 모두 죽었지요. 그래서 나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그는 마치 자기네 가족의 갑작스런 몰락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괴로운 듯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한순간 그가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만 그의 맑은 두 눈을 보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유럽의 여러 수도, 즉 파리, 베네치아, 로마에서 인도의 젊은 왕자처럼 살아왔죠. 보석을 수집하고 맹수 사냥도 하고 가끔 그림도 그렸는데 그것은 모두 나 혼자만의 일이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당했던 아주 슬픈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속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달아빠져서 마치 터번을 쓴 임금이 호랑이를 추격해 볼로뉴 숲속을 누비면서 자기의 갖가지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밖에 주지 못했다. 바로 그 무렵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계기가 되었지요. 나는 죽으려고 무지 내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 목숨이 무던히도 질겼던 모양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나는 육군 중위로 임관되었어요. 아르곤 숲 전투에서 기관총 대대에 살아남은 대원들을 인솔했는데 너무 앞서서 인솔했기 때문에 양쪽에 있던 보병 부대가 전진하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 사이에 2분 1마일가량의 틈이 생겼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130명의 병사와 루이스 경기관총 16자루로 이틀 밤낮을 적군과 대치했죠.
마침내 보병 부대가 당도했을 때 그들은 시체 더미 속에서 독일군 3사단의 휘장을 발견했어요. 나는 소령으로 진급되었고 연합군 정부는 모두 내게 훈장을 수여했죠. 심지어는 몬테네그로, 아드리아해의 작은 몬테네그로 정부에서까지 말입니다. 작은 몬테네그로. 그는 이 말을 힘주어 말하더니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시련을 겪은 몬테네그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몬테네그로 국민의 용감한 투쟁을 동정한다는 미소였다. 그 미소는 몬테네그로의 따뜻하며 자그마한 가슴으로부터 이런 훈장이 나오게 했던 국가 정세의 연쇄성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를 믿지 못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그의 매력에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여러 권의 잡지의 책장을 건성으로 넘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더니 잠시 후 리본에 매달린 메달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게 몬테네그로로부터 받은 훈장이에요. 그것은 진짜처럼 그럴듯해 보였다. 다닐로 훈장이라는 글자가 원형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몬테네그로 니콜라스 왕. 훈장 뒷면을 봐요. 제2 개츠비 소령.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특공 무공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 내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옥스퍼드 시절 트리니티 관의 한 모퉁이에서 찍은 사진이죠.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의 돈 퀘스터 백작이요. 블레이저 코트를 입은 5, 6명의 젊은이들이 많은 첨탑을 배경으로 아치 밑을 서성거리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 중 개츠비가 제일 젊어 보였고 그의 손에는 크리켓 방망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중국의 대운하 위에 있는 그의 대저택 속에 불타는 듯한 호랑이 모피들을 보았다. 그리고 루비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고 빛나는 그 진홍빛 보석을 바라보며 상처 입은 가슴의 아픔을 달래고 있는 그의 모습도 보았다. 오늘은 친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개츠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기념품들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싫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나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죠. 그건 내가 겪은 가슴 아픈 일을 잊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음 말을 망설였다.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해드리죠. 점심때 말이에요. 아니, 오후에요. 제가 우연히 당신이 베이커 양과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베이커 양을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베이커 양이 친절하게도 이 문제를 당신에게 얘기해 주도록 승낙했어요. 나는 그가 말한 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성가신 일이었다. 나는 제2 개츠비의 얘기를 하려고 조던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부탁이 아주 엉뚱한 것일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한동안 내가 사람이 우글거리는 그의 저택을 찾아갔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뉴욕이 가까워지자 그의 자세는 더욱 단정해졌다. 우리는 빨간 띠를 두른 원양어선이 언뜻 보이는 루스벨트 항을 지나 제법 손님이 북적거리는 어두컴컴하고 낡아빠진 1900년대의 술집들이 질비한 빈민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자 차가 이윽고
양쪽으로 제의 골짜기가 펼쳐진 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머틀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유소의 휘발유 펌프를 힘들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언뜻 보았다. 우리는 차의 흙바지를 날개같이 활짝 펴고 아스토리아 마을 중간까지 먼지를 뿌리며 달렸다. 그런데 중간까지만 그렇게 달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가도로의 기둥들 사이로 꺾어들었을 때 부르릉 부르릉 하는 귀에 익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야비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이 옆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뭔지 아나? 개츠비가 소리쳤다. 우리는 속력을 줄였다. 그는 지갑에서 하얀 카드를 꺼내더니 그것을 경찰의 눈앞에 대고 흔들었다. 죄송합니다. 알아뵙지 못하고. 경찰은 그를 알아보고는 모자를 슬쩍 들어 올렸다. 다음부터는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개츠비 씨. 실례했습니다. 뭘 보여준 거죠? 내가 물었다. 언젠가 한번 이곳 경찰서장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카드를 보내오더군요. 넓게 잘 뚫린 고가도로 사이로 내비치는 햇빛이 지나가는 자동차들 위에서 끊임없이 빛났다. 강 건너편에는 더럽지 않은 돈으로 라는 희망으로 세워진 흰색 집들과 네모 반듯한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도시가 보였다. 킨즈보로 교에서 바라보는 그 도시는 세계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을 주화롭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국화꽃으로 완전히 뒤덮인 연구차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뒤를 휘장을 친 2대의 마차가 따르고 다음에는 고인의 친구들이 탄 앞선 2대의 마차보다는 슬픔이 덜한 몇 대의 마차가 뒤따랐다. 그 친구들은 남동부 유럽인 특유의 짧은 윗입술과 비극적인 눈망울로 우리를 보았다. 개츠비의 호합한 자동차가 그들의 우울한 휴일의 구경거리 속에 끼어든 것이 나는 기뻤다. 블랙크웰 섬을 지날 때 리무진 한 대가 우리를 스쳐갔는데 백인 운전사가 모는 그 차에는 당시 유행하던 옷차림을 한 2 흑인 남자와 1 흑인 여자가 타고 있었다. 달걀 노른자이 같은 그들의 눈동자가 거만스러운 경쟁의식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나는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왔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나는 혼자 상상을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개츠비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왁자지껄한 오후였다. 나는 어느 환기 잘 되는 42번가 지하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개츠비를 만났다. 바깥 거리에 찬란한 햇살에 익숙해 있던 나는 어떤 남자와 옆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캐러웨이 씨, 이분은 내 친구 울프심 씨예요. 키가 작고 코가 납작한 유대인이 커다란 머리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양쪽으로 가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양 콧구멍까지 길게 내려뜨리고 있었다. 나는 지하 식당에 들어간 지 한참 후에야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의 아주 작은 눈을 발견했다. 그래서 난 그자를 한번 보았지요. 울프심은 내 손을 격렬하게 흔들어대며 말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요? 내가 겸손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내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손을 놓은 그는 그 표정이 풍부한 코로 개츠비를 뒤덮었으니까. 나는 게츠포에게 돈을 전해주고 이렇게 말했지요. 좋아, 게츠포. 그 녀석이 입을 다물기 전에는 한 푼도 지불하지 마. 그랬더니 그자가 금방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개츠비는 우리 두 사람의 팔을 잡아 끌고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울프심은 막 시작한 말을 끊고는 마치 목류병에 걸린 사람처럼 멍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하이볼로 드릴까요? 웨이터장이 말했다. 근사한 식당이군요. 울프심이 천장에 그려진 기독교풍의 요정을 쳐다보며 말했다. 길 건너편 식당이 더 좋아요. 네, 하이볼로 주세요. 개츠비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울프심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그 집은 너무 더워요. 덥고 좁지요. 맞아요. 울프심이 말했다. 그렇지만 갖가지 추억이 가득 차 있잖아요. 식당 이름이 뭐지요? 내가 물었다. 구메르트로폴이요. 울프심은 갑자기 우울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잠깐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친구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곳에서 로지 로센탈이 총에 맞은 날 밤의 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6이서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로지는 밤새 실컷 먹고 마셨어요. 거의 새벽이 다 되었을 때였는데 웨이터가 이상한 표정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로지는 좋아 하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난 그 친구를 잡아당겨 자리에 도로 앉히고 말했지요. 볼 일이 있으면 그놈들더러 들어오라고 해, 로지. 나를 계속 도와주려면 자네는 절대 이 방에서 나가서는 안 돼. 그때가 벌써 새벽 4시였는데 만약 블라인드를 올렸다면 떠오르는 햇살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나갔나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물론 나갔지요. 울프심의 코가 붕괴한 듯이 나에게로 획 돌려졌다. 그는 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 뒤돌아보며 말했지요. 웨이터가 내 커피 치우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는 바깥 보도로 나갔어요. 그러자 놈들이 그의 불룩한 배에다 총을 3발이나 쏘았지요. 그러고는 잽싸게 차를 몰고 도주해버렸습니다. 그중 4놈은 전기의자로 처형되었지요. 그의 콧구멍이 흥미있게도 내게로 돌려졌다. 당신은 사업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시에 나온 이 2가지 이야기에 나는 놀랐다. 개츠비도 깜짝 놀라 내 대신 대답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니요. 울프심은 실망한 듯 했다. 이분은 그저 제 친구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죄송합니다. 울프심이 말했다.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묽게 조리한 해시 요리가 나왔다. 울프심은 구메트로폴 식당의 감상적이었던 분위기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린 듯 아주 맛있게 먹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동안 그의 눈은 아주 천천히 식당 안을 살폈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다 봄으로써 식당 안을 한 바퀴 다 둘러본 뒤에야 그는 눈을 음식에 고정시켰다.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그는 우리 테이블 밑도 잠시 살폈을 것이다. 이봐요, 친구분. 개츠비가 내 쪽으로 돌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다. 아침에 차에서 기분 나쁘진 않았나요? 그는 또다시 그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이번에는 난 모른 척했다. 난 솔직하지 못한 걸 싫어해요.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왜 솔직하게 자신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거죠?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베이커 양을 통해야만 되죠? 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는 나를 안심시켰다. 베이커 양은 알다시피 유명한 운동선수라 틀린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는 갑자기 자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나와 울프심을 식탁에 남겨둔 것을 개의치 않고 혼자 방을 나가버렸다. 전화 걸러 가는 거예요. 울프심이 눈으로 개치비를 좇으면서 말했다. 멋진 친구지요. 미남인데다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예요. 그래요? 저 친구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했지요. 옥스퍼드 대학 아시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예요. 개츠비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나요? 내가 물었다. 여러 해 전부터예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전쟁 직후에 그와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와 처음 만나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누다 보니 스스로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집에 데려가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 커프스 단추를 보고 있군요. 나는 단추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닌데 그 말을 듣자 그것으로 눈길이 갔다. 그것은 눈에 익은 상하 제품이었다. 이건 사람의 어금니로 만든 최고의 물건이죠. 그는 내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래요? 나는 호기심에 가까이 바라보았다. 아주 재미있는 착상이군요. 그래요. 그는 양복 상의에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그런데 개츠비 씨는 여자들한테 아주 소심해요. 친구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듯 본능적인 신뢰감의 장본인이 식탁에 돌아와 앉자 울프심은 커피를 훌쩍 마시고는 일어섰다. 잘 먹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제 그만 두 분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죠. 서두르지 말아요, 마요. 개치비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울프심은 일종의 감사 기도라도 드리는 듯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감사하지만 난 너무 늙었거든요.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두 분은 여기 앉아서 이야기들 나누십시오. 스포츠 얘기도 좋고 젊은 아가씨 얘기도 좋고 또 그는 또다시 손을 흔들고는 말했다. 두 분께 더 이상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가 악수를 하고 돌아설 때 그의 특색 있는 코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혹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했다. 저 사람은 때때로 아주 감상적이 되곤 해요. 개치비가 말했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루인가 보네요. 뉴욕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에요. 브로드웨이 주민이죠. 직업이 뭔데요? 배우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치과 의사인가요? 마이어 울프신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도박사예요. 개치비는 잠시 주저하더니 곧 냉정하게 덧붙였다. 지난 1919년 월드 시리즈를 매수한 사람이죠. 월드 시리즈를 매수했다고요? 나는 되물었다. 그 말이 나를 동요시켰다. 나는 월드 시리즈가 1919년에 매수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신념을 농락하려 나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잠시 후에 내가 물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요. 그런데 복역하고 있지는 않군요. 그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음식값을 내가 내겠다고 우겼다. 웨이터가 거스름돈을 갖고 왔을 때 나는 우연히 사람들로 가득 찬 방 건너편에 있는 톰 부캐넌을 발견했다. 잠깐 나와 함께 가시죠. 내가 말했다. 어떤 사람한테 좀 아는 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톰은 급히 일어나서 우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에 가 있었어?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자네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데이지가 무척 화났네. 부캐넌, 이분은 개츠비 씨야. 두 사람은 간단하게 악수를 했다. 순간 개츠비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되어 보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어떻게 지냈어? 톰은 다시 내게 따져 물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이렇게 멀리까지 식사를 하러 온 거야? 개츠비 씨랑 점심 식사를 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는 개츠비 쪽을 돌아다 보았지만 그는 벌써 거기에 없었다. 1917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조던 베이커는 플라자 호텔의 정원 타실에 있는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보도와 잔디밭을 번갈아 가며 줄곧 걷고 있었어요. 잔디 위를 걷는 일은 무척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앞창에 고무 혹이 붙어 있는 영국에서 보내온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드러운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스커트는 체크 무늬로 된 새 것을 입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조금씩 펄럭였어요. 그럴 때면 붉고 하얗고 또 푸른 깃발들이 모든 집 앞에 빳빳하게 펼쳐진 채 못마땅한 듯이 타타타타 소리를 내며 바람에 휘날렸죠. 가장 큰 깃발과 가장 넓은 잔디밭은 데이지 회의가의 소유였어요. 데이지는 나보다 2살 많은 18살이었는데 루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가씨였어요. 그녀는 흰색의 소형 로드스터를 갖고 있었고 흰 옷을 자주 입고 다녔어요. 데이지네 집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댄 그날 밤 테일러 기지에 들뜬 젊은 장교들이 데이지를 독점하겠다고 나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동안만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아침 내가 그 집 맞은편에 갔을 때 그녀의 흰색 로드스터가 길 모퉁이에 정차해 있었는데 그 안에 데이지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중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앞까지 다가가도록 내가 나타난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녕 조던 하고 뜻밖의 데이지가 소리쳤어요. 이리 좀 와볼래? 나는 데이지가 내게 말을 거는 바람에 우쭐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데이지를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데이지는 내게 적십자사로 봉대를 만들러 가는 길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자기는 오늘 가지 못하니 대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교는 데이지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가씨라면 누구나 자기를 언젠가는 누가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인상을 풍겼어요. 내게는 그게 너무나 낭만적으로 보여서 지금도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교의 이름은 제이 개츠비였어요. 그 후 4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롱아일랜드에서 그를 만난 뒤에도 나는 그가 바로 그 장교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1917년의 일이었지요. 그 다음 해에는 내게도 2-3명의 애인이 생겼고 토너먼트 경기에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난 데이지와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데이지는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었지요.
데이지의 주변엔 좋지 못한 소문이 떠돌았어요. 어느 겨울밤에 여행 가방을 꾸리다 어머니에게 들켰는데 해외로 떠나는 어떤 군인을 전송하러 뉴욕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당연히 가지 못했고 그 후 몇 주일 동안 가족들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데이지는 다시는 군인과 사귀지 않았어요. 대신 군대에는 절대로 입대하지 못하는 평발인 남자나 눈이 나쁜 몇몇 청년들하고만 사귀었어요. 이듬해 가을이 되어서야 데이지는 다시 예전처럼 명랑해졌어요. 휴전 후 사교계에 데뷔했고 2월에는 뉴올리언스 출신의 남자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6월에 시카고의 톰 부캐넌과 결혼을 했어요. 루빌에서는 전에 없던 성대한 결혼식이었지요. 신랑은 4대의 자가용에 100명이나 되는 하객을 싣고 와서 멀바크 호텔 한 층을 전세냈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데이지에게 주었고요. 난 신부 들러리를 샀죠. 피로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내가 신부방에 들어갔을 때 데이지는 꽃장식을 한 드레스를 입고 5월의 장미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술에 취해 원숭이처럼 빨갛게 되어서 말이에요. 한 손에는 100포도주병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더군요. 축복해줘 하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전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었어. 그렇지만 정말 술은 먹을만해. 왜 이러는 거죠, 데이지? 난 겁이 났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봐, 데이지는 침대에 놓아둔 휴지통을 뒤져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이걸 아래층으로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든 그 주인에게 돌려줘.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데이지는 이미 마음이 변했다고 말해. 데이지는 마음이 변했다고 말이야.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은 끊이지 않았어요. 나는 달려가서 데이지 어머니의 하녀를 데리고 와 문을 잠그고 데이지를 냉탕에 집어넣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꼭 쥐고 욕조 속으로 들어가서는 그것을 꼭 쥐어짜서 젖은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것이 눈송이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서야 내게 주었어요. 그렇지만 데이지는 그 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데이지에게 강한 암모니아 술을 주고 이마에 얼음 마사지를 해준 다음 드레스를 입혀 등에 호크를 끼워주었어요. 30분 뒤 우리가 그 방을 나올 때 진주 목걸이는 데이지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소동은 끝난 거죠. 다음 날 5시에 데이지는 조용히 톰 부캐넌과 결혼했고 9개월간의 남태평양 여행길에 올랐어요. 난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를 산타바바라에서 만났지요. 그런데 그때 난 그녀처럼 남편에게 푹 빠진 사람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어요. 데이지는 남편이 잠시라도 밖에 나가면 불안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톰은 어디 갔지? 하고 묻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그가 보일 때까지 정신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또 해변의 모래 위에서 자기 무릎을 베고 누운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1시간씩이나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매우 즐거운 일이었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소리를 죽이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 웃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해 8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산타바바라를 떠난 지 일주일 되던 날 밤에 톰의 차가 벤튜 거리에서 마차와 충돌했고 그 차의 앞바퀴가 빠져나갔지요. 같이 탔던 여자의 팔 하나가 부러졌기 때문에 여러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어요. 그 여자는 산타바바라 호텔의 침실 담당 종업원이었지요. 다음해 4월에 데이지는 딸을 낳았고 그들은 1년 정도 프랑스에서 보냈어요.
어느 해 봄에 나는 칸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 후 도빌에서도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시카고에 정착하려고 돌아왔어요. 아시겠지만 데이지는 시카고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 두 사람은 건달들과 어울렸어요. 그들은 모두 젊은 부자들로 절제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데이지만은 절대로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정숙함을 지켰지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야기꾼들 속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척 유리하거든요. 술을 안 마시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취되어 눈뜬 장님처럼 된 틈을 타 약간의 탈선도 할 수 있지요. 아마도 데이지는 불장난 같은 건 전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데이지의 음성에는 어딘지 연정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약 6주 전에 데이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개칩이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내가 아마 당신에게 웨스트에그에 사는 개칩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었죠. 생각나세요? 그때였어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데이지가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깨워서는 무슨 개칩이지?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때 나는 반쯤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데이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분명하다며 정신 나간 듯이 중얼거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개치비 씨를 데이지의 흰색 로드스터 안에 앉아있던 그 장교와 연관시킨 거지요. 조던 베이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끝냈을 때는 우리가 플라자 호텔을 출발한 지 벌써 반 시간이나 지난 후였다. 그때 우리는 빅토리아 포장마차를 타고 센트럴 파크를 달리고 있었다. 해는 이미 50번가의 영화배우들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 뒤로 넘어갔으며 어느 틈엔가 풀숲에 귀뚜라미처럼 모여든 아이들의 목소리가 뜨거운 황혼 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아라비아의 족장, 그대의 사랑은 나만의 것, 그대가 잠든 밤에 나는 가리라, 그대의 천막 속으로. 그거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이상한데요.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츠비 씨는 데이지가 바로 만 건너편에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저택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6월의 그 밤 개츠비가 애원하듯 쳐다보고 있던 것은 단지 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목적 없이 화려하기만 한 그의 태네로부터 다시 태어나 생동하며 나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알고 싶어해요. 조던이 계속해서 말했다. 혹시 당신이 어느 날 오후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도 초대해 줄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의 소망이 그처럼 소박한 것에 나는 적이 감동했다. 그는 5년을 기다렸고 거대한 저택을 샀으며 그곳에서 스스로 찾아온 하루살이들에게 별빛을 나누어 주면서도 자신은 단지 어느 날 오후 남의 집 정원에 초대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직접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나요? 그는 걱정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혹시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는 여간 신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좀 더 알고 싶었다. 왜 그가 당신한테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데이지가 자신의 집을 둘러보기를 원해요. 조던이 설명했다. 그런데 당신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그렇군요. 나는 그가 그 많은 파티가 열리는 어느 날 밤에 데이지가 호련히 나타나 주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던이 계속 말했다. 그렇지만 데이지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자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데이지를 아느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데이지를 알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가 댄스 파티에서 사람을 시켜 나를 초대한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 세심한 자세에 대해 당신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나는 그에게 당신을 뉴욕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라고 즉시 제안했지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가 화가 난 줄 알았어요. 그는 나는 정도가 아닌 길은 걷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는 덧붙여 말했어요. 바로 이웃에서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톰의 각별한 친구라고 말하자 그는 모든 계획을 포기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는 데이지의 이름이라도 우연히 볼 수 있을까 해서 여러 해 동안 시카고의 신문을 읽어왔다고 하면서도 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탄 마차는 조그마한 다리 아랫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한 팔로 조던의 황금빛이 도는 어깨를 껴안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어느새 나는 데이지나 개츠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신 깨끗하고 다부지며 항상 회의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까다로운 여자 조던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던은 순순히 내 가슴에 몸을 기댔다. 순간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일종의 흥분을 느꼈는데 귓속에선 이런 문구가 울려대기 시작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분주한 자와 지친 자가 있을 뿐이다. 데이지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조던이 내게 속삭였다. 데이지가 개츠비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데이지가 그 사실을 알면 안 돼요. 개츠비 씨는 데이지가 아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데이지를 만찬에 초대하는 게 좋겠어요. 검은 나무 숲의 장벽을 지나 59번가로 접어들자 희미한 한 줄기 불빛이 공원 쪽을 내리비추고 있었다. 개츠비나 톰 부캐넌의 경우와 달리 내게는 몇 년씩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여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두 팔에 힘을 주어 조던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파리하고 비웃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그것을 보고 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마침내는 내 얼굴에까지 끌어당겼다.